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박정숙 씨입니다. 박 씨는 예비 며느리의 끝없는 요구에 어디에 말 못하는 속 끓는 속사정이 있었죠. 도대체 박 씨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이참에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조언도 구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 72세가 되었습니다. 여장부처럼 빌라나 주택 건축 현장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회사를 일군 지 어언 40년이 흘렀습니다. 정숙건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시작한 작은 사무실이 이제는 제법 큰 건축 회사가 되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새아들과 딸 하나를 혼자 키우느라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나이가 되도록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막내놈이었습니다. 준혁이 말이에요. 45이나 먹었는데도 장가를 안 가는 겁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해서 머리는 좋은데 여자 앞에만 서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게 문제였죠.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여 칠순잔치를 차려줬어요. 호텔 연회장에 100명 넘는 손님들이 와주셨죠.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데 막내놈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군요.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 제가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어요.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올해 가을쯤 식을 올리려고요. 연회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봤고 둘째와 딸은 환호성을 질렀죠.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35년을 기다린 소식이었으니까요. 3월에서 가을이면 6개월 이상 충분한 준비 기간이었죠. 막내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아가씨라고 했죠. 35살의 부장이라니 제법 능력 있는 여자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데리고 와. 얼굴이나 보자.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짝을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막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는 일부러 수수한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으스대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준혁이가 한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글쎄요, 화려하다고 해야 할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한 것 같았습니다. 가방은 제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브랜드였고 구두도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가는 것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악수를 하는데 그 손에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평생 맡아온 시멘트와 흙냄새와는 너무도 다른 세계의 향기였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말을 참 잘했어요. 준혁이의 장점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제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대화 중간중간 제가 차고 있는 시계, 입고 있는 옷을 힐끔힐끔 훔쳐보는 겁니다. 어머님 회사가 정숙건설이시죠?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다던데 사업은 잘 되시나요? 이런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걸 보니 이미 우리 집안 사정을 다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투자은행에서 일한다더니 역시 남다른 구석이 있었죠. 그냥 먹고 살 만큼 해요. 준혁이가 공부만 했으니 돈 버는 건 잘 모를 텐데 앞으로 잘 챙겨주세요. 아이고, 어머님. 준혁 오빠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교수 월급도 적지 않고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준혁 오빠 결혼하면 분가시키실 계획이신가요? 대뜸 분가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고 순간 뭔가 씁쓸했습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도 제대로 안 했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어떠세요? 괜찮죠? 글쎄다, 좀 더 지켜봐야겠구나. 막내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느낀 이 불편함이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었죠. 4월이 되자 준혁이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어떤지 아시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게 부동산입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제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매물 자료가 한 뭉치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제가 모은 돈으로는 서울에 번듯한 집을 구하기가. 얼마나 모았는데? 한 3억 정도요. 서연이도 2억 정도는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괜찮은 아파트 사기는 빠듯하네요. 5억을 가지고도 빠듯하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막내놈이 평생 혼자 살다가 이제야 짝을 찾았는데 시작부터 빚더미에 앉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준혁아, 엄마가 도와주마. 동작구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다는데 한번 가보자.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네 형들 결혼할 때도 다 도와줬는데 너만 안 도와줄 순 없지. 사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10년 전 결혼할 때 5억 정도 지원받았고 둘째는 7억을 받았죠. 막내라고 차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 주 토요일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동작구의 신축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30평형 아파트였는데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집이었죠. 가격은 20억이었습니다. 이 집으로 하자. 엄마가 사줄게. 어머니, 20억이라니요. 너무 큰 돈인데. 늦게 결혼하는 만큼 좋은 곳에서 시작해야지. 이게 엄마 마음이다. 준혁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준혁이 전화기가 울렸고 화면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준혁이가 잠깐 나가서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지금 어머니랑 집 보고 있어. 동작구야. 강남이 아니라고? 일단 보고 얘기하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축복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폭풍의 서막일까요? 신혼집 계약을 마친 다음 날인 4월 8일 일요일, 준혁이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열쇠를 전달하려고 불렀죠.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는데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영 밝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집은 마음에 들었니? 준혁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면서도 걱정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제가 일하는 회사가 강남 테헤란로에 있잖아요. 동작구에서 출퇴근하면 40분은 걸려요. 거리는 가깝다고 해도 제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문제예요. 서연아, 40분이면 충분히 다닐만 하지 않아? 서울에서 그 정도는 가까운 편이잖아. 오빠는 모르나 본데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강남 피트니스 PT 받고 출근해. 퇴근 후엔 강남에서 친구들 만나고 병원도 미용실도 다 강남에 10년째 다니는 곳들이 있어. 동작구로 가면 내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에게는 거리보다 강남이라는 동네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았죠. 그리고 제 친구들이 다 강남, 서초 쪽에 살아요. 동작구는 너무 외진 것 같아서. 아, 물론 어머님이 해주신 선물이라 정말 감사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혹시 아직 계약금만 넣으신 거죠? 중도금 치르기 전이면 계약 해지하고 다른 곳을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강남 쪽으로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20억짜리 집을 선물로 주는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준혁이가 당황해서 예비 며느리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강남역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요. 30평대인데 가격은 25억 정도예요. 5억만 더 보태주시면.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동작구 집이 싫으면 너희가 알아서 구해. 내가 준비한 집은 그것뿐이다. 제 단호한 말에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준혁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서연의 표정을 번갈아 살폈죠.
그날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후 저녁, 큰아들 준호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재로 들어온 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막내 신혼집 20억으로 해주신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 왜? 어머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저 결혼할 때는 5억 지원받았는데 막내는 20억이라니요. 물가 상승률 감안해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형제 간 비교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였죠.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들으니까 그 여자가 강남으로 바꿔달라고 했다면서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런 여자한테 20억씩이나 퍼주시면 어떡합니까? 퍼준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네 동생 결혼 선물인데. 선물이요. 어머니, 회사 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막내한테 그렇게 큰 돈을 쓰시면 나중에 상속할 때 저희는 뭐가 되냐고요. 큰아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생 걱정이 아니라 자기 몫이 줄어들까봐 불안한 거였죠. 그때 둘째 아들과 딸까지 연락이 와서 모두 급히 모이게 되었습니다. 밤 9시 오랜만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화목한 가족 모임과는 거리가 멀었죠. 둘째도 큰아들 편을 들었고 딸만 중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자식 키우느라 힘든데 막내만 그렇게 특별 대우하시면 섭섭하죠. 공평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물려줄 재산도 있고 살아서 써야 할 돈도 있는 법이다. 막내 결혼시키는데 쓰는 돈 가지고 왜 이러니? 그럼 저희 자식들 결혼할 때도 20억씩 해주실 겁니까? 그게 가능하신가요?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가족이 돈 앞에서 이렇게 취해질 수 있다는 게 씁쓸했죠. 그때 한쪽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만해. 내가 어머니께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연이가 그런 말 한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해해줘. 이해라고. 너 제정신이야? 그 여자가 벌써부터 이러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형제간의 언성이 높아지자 제가 탁자를 쳤습니다.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다. 다들 집에 가라. 자식들이 떠난 후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막내 하나 결혼시키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건지. 가족 회의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예비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인 목소리였죠. 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 최영희입니다. 한번 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전화로 먼저 연락드리네요. 예의상 만나자고 했더니 다음 날 바로 강남의 호텔 카페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뭔가 준비된 느낌이 들었지만 예비 사돈이니 만나야 했습니다. 4월 19일 오후 2시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최영희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두른 모습이 딸과 판박이었죠. 백화점 VIP 매니저 출신답게 말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사돈, 우리 서연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신혼집 문제로 조금 걱정이 있다면서요? 걱정이라뇨? 이미 동작구에 좋은 집을 마련했는데요. 아, 그거 말씀이세요. 사실 서연이가 강남에서만 30년을 살았어요. 동작구는 아무래도 적응이 힘들 것 같아서. 아시잖아요. 젊은 애들이 사는 동네가 중요하다는 거? 그녀는 커피를 우아하게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청담동에 정말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40억짜리인데 절반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사돈께서 20억만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억도 모자라서 40억짜리 집을 사자는 건가? 게다가 본인들이 절반을 낸다는 말도 믿기 힘들었죠. 20억이면 충분한 집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40억짜리를? 요즘 강남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동작구 20억이면 5년 후에 오르는 것보다 강남 40억은 60억이 될 거예요. 결국 아이들 재산 불려주는 거잖아요. 그때 그녀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 매물 자료와 함께 시세 전망 그래프까지 준비해 온 겁니다. 이건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재산 아닙니까? 미리 당겨서 주시는 것뿐이에요.
상속세도 절약하고 아이들도 좋은 곳에서 시작하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제가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참,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사실 서연이한테 다른 혼담도 들어오고 있어요. 재벌 3세인데 그쪽에서는 강남에 50억짜리 집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서연이는 준혁이를 사랑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네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저는 차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재벌 3세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준혁이는 그런 경쟁할 처지가 못 되네요. 카페를 나오면서 들려온 예비 안사돈의 당황한 목소리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결혼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불쾌한 만남이 있은 지 2주가 지난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결제 서류를 보고 있는데 비서가 들어와서 예비 며느리가 찾아왔다고 전했어요. 약속도 없이 왔다는 게 의아했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했죠. 예비 며느리는 커다란 포트폴리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한 태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뭔가 준비해 온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바쁘신데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 뭔데? 동작구 아파트 인테리어 계획안이에요. 제가 정말 신중하게 준비했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녀가 포트폴리오를 펼치자 화려한 인테리어 조감도들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수입 가구, 독일제 주방, 미국산 조명,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 것 같은 디자인이었죠. 어머님, 요즘 신혼부부들은 다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요. 특히 어머님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의 며느리가 되면 그에 맞는 품격은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품격? 20억짜리 집이 품격이 없다는 말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집값은 정말 감사한데 인테리어가 너무 기본 옵션이라서요. 손님들 초대했을 때 정수건설 사장님 며느리 집이 왜 이래 하면 어머님 체면이 서겠어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거실은 전면 대리석으로, 안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드레스룸은 명품 매장처럼 꾸미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총 견적이 나왔습니다. 3억 2천만 원, 제 눈을 의심했죠. 아파트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3억? 그것도 내가 내줘야 한다는 말이니? 어머님, 이건 투자예요. 좋은 인테리어는 집값도 올려주고. 그리고 저희가 아이 낳고 살 집인데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손주 타령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시댁에서 인테리어는 당연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5억짜리 인테리어를 했대요. 그에 비하면 3억은 정말 소박한 거예요. 서연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집을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순간 서연 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포트폴리오를 거칠게 다듬며 말했죠.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품이 없는 며느리 집에 놀러 오셔서 실망하시더라도. 그 말을 남기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죠. 어머니, 서연이가 많이 상심했어요. 인테리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너는 3억이 작은 돈으로 보이니? 그 여자 말만 듣고 사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그 여자 편이 되어버렸고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양가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준혁이와 예비 며느리 그리고 그의 부모님까지 5명이 모였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첫인상은 무난했어요.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고 자녀들 칭찬도 하고. 하지만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죠. 예비 안사돈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예단 문제를 좀 의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단이요? 요즘도 예단을 하나요? 아이고, 당연하죠. 격식은 지켜야죠. 저희가 준비할 테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때 서연의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2억 정도 예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세가 그 정도더라고요. 2억이라는 금액에 놀랐지만 그들이 준비한다니 뭐라 할 말은 없었죠. 그런데 다음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사돈도 아시다시피 예단은 절반 정도를 봉채비로 돌려주는 게 관례잖아요? 1억 정도는 다시 저희에게 주시면 되고요. 봉채비요? 네, 그 1억으로는 저희가 서연이 혼수를 더 장만하려고요. 이불, 그릇, 가전제품 같은 거요. 사돈이 직접 준비하시기 번거로우실 테니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2억을 주고 1억을 되돌려 받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1억만 주시는 거네요? 순간 좌중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예비 안사돈이 당황하며 말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다 격식이고 체면이잖아요. 밖에서는 2억 예단을 했다고 해야 폼이 나고. 그때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봉채비 말고도 준비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 예물이요. 아버님께는 시계, 어머님께는 보석 세트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서연아, 그런 것까지 꼭. 오빠는 가만히 있어. 이런 건 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제 아들이 그 여자한테 면박을 당하는 걸 보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비 안사돈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준혁이 예물도 준비하셔야죠. 요즘은 남자들도 명품 시계 정도는 차야 하니까 한 5천만 원짜리로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요? 5천만 원짜리 시계라니. 제 아들은 평생 전자시계만 차고 다녔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첫 만남이니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일단 날짜부터 잡는 게 순서 아닐까요? 제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식장은 어디가 비싼지, 드레스는 어느 브랜드가 좋은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야 폼이 나는지,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당황하셨죠? 서연이 부모님이 원래 그렇게 돈을 중시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괜찮니? 저야 서연이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아들의 한심한 대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내용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박정숙 회장님, 김서연의 과거를 아십니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익명의 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저는 회사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조심스럽게 예비 며느리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어요. 일주일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과거에 2번의 파혼 이력이 있었어요. 한 번은 3년 전, 또 한 번은 5년 전. 두 경우 모두 혼수 문제로 파혼했다고 적혀 있었죠. 특히 3년 전, 파혼 상대방 집안에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가 취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단체 카톡방 내용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어떻게 구했는지 캡처 화면들을 가져왔어요. 예비 며느리의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들이었는데 최근 메시지들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 될 사람 만났는데 완전 꼰대 크크크. 20억 집 주면서 인테리어 3억이 아깝다고 난리. 그럼 처음부터 가난한 교수랑 결혼하지 말라고 크크크. 근데 진짜 웃긴 건 정작 재산은 어마어마하다는 것. 정수건설이 중견기업인데 집은 70% 가지고 있음. 최소 1,000억은 될 듯. 아들 넷인데 막내한테 얼마나 돌아갈지 기대 중 흐흐. 예비 남편은 완전 마마보이라 내 말만 들음. 엄마한테 잘 보여서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 일단 집 명의부터 바꿔야지 크크크.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얘들아, 내가 왜 40대 노총각이랑 결혼하는 줄 알아? 이런 순진한 사람들이 제일 다루기 쉬움. 게다가 재벌 2세도 아니고 그냥 교수라 자기 주제 알아서 감사하며 살 타입 크크크.
그 단톡방에는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익명으로 저에게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준혁이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아들이 도착하자 그 캡처 화면들을 보여줬죠. 준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서연이가 쓴 건가요? 내가 따로 확인했다. 그리고 과거 파혼 이력도 2번이나 있더라. 그럴 리가. 서연이는 저를 사랑한다고. 정신 차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거야. 너는 그저 호구일 뿐이고. 아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죠. 아들이 전화를 받자 스피커폰으로 켜라고 했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웨딩드레스 피팅 약속 잊은 거 아니지? 서연아,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그래,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하지만 명심해.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걸. 아들이 나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아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여자의 본색을 알고도 돌아설 수 있을까요? SNS 폭로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준혁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봤니? 서연이한테 직접 물어봤어? 네,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부인하더니 증거를 들이대니까 인정하더군요. 그래서 과거 파혼은 사실이래요. 하지만 자기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집안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랬다고. SNS 글은 친구들이랑 농담하다가 쓴 거라고 변명하고요. 전형적인 변명이었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방식. 저는 아들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 중 3년 전 파혼했다던 상대방 남자의 엄마를 직접 만난 겁니다. 왜 파혼을 한 것인지 직접 이야기가 듣고 싶었거든요. 오지랖인가 보다 싶었지만 자식 걱정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조사한 내용 그대로였고 그때 당시에 참담한 심정을 한없이 토해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게 된 이상 제 마음에는 더욱 확신이 생겼죠. 준혁아, 내가 좀 더 알아본 게 있다. 서연이가 3년 전 파혼했던 상대방 어머니를 만났어. 뭐라고요? 어머니가 왜 그런 분을? 너를 위해서다. 그분 말로는 서연이가 처음엔 순진한 척하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돈 요구가 점점 심해졌다더라. 집값의 절반을 현금으로 달라. 예물은 최소 1억어치를 해달라. 결국 그 집안에서 조사해보니 서연이네 집이 빚더미인 걸 알고 파혼했다는구나. 아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참에 확실히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5년 전 첫 번째 파혼 때는 더 가관이었대. 상대방이 의사였는데 서연이가 결혼 전에 강남에 피부 미용샵 차려달라고 했다더구나. 10억짜리를. 상대방이 거절하자 결혼식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했다고 해. 그게 정말인가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증거도 다 있어. 그 의사 어머니가 당시 주고받은 문자며 녹취록까지 보관하고 있더라. 준혁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어머니, 서연이가 저한테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해. 불과 어제 SNS에 마마보이 호구라고 썼는데 그때 준혁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죠. 아들이 전화를 받으려다 망설이자 제가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빠,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좀 흥분해서.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번 주에 결혼식장 계약하러 가야 한대. S호텔이랑 에로텔 중에 어디가 좋을까? 서연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진지한 얘기? 뭔데? 설마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신 거야? 오빠, 정신 차려. 우리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았어.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만 수천만 원이야.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난 오빠밖에 없다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돈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참 그녀답다고 생각했죠.
서연아, 파혼을 했던 것까지는 이해한다 쳐. 근데 나는 지금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야.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런 과거 따위는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한테 숨긴 건 다 말할 필요가 있어? 오빠도 45년 인생 다 털어놨어? 어쨌든 난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해. 신혼집 계약 이번 주 안에 정리 안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가 끊긴 후 준혁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알겠니? 그 여자한테 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돈줄일 뿐이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45년 만에 찾은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기 힘들었겠죠. 어느 월요일 뜻밖의 방문객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예비 안사돈이었습니다. 비서가 안내하자 두 사람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서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동작구 아파트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뭐라고? 생각해보니 나중에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라도 제 명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이니까요. 그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집 명의를 달라니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며느리 명의로 하면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되고 사돈도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고요? 내가 왜 20억짜리 집을 결혼도 안 한 사람 명의로 해야 하죠? 그때 예비 며느리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혼인 전 재산 계약서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이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결혼 진행할게요. 내용은 간단해요. 동작구 아파트는 제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계약서까지 준비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염치 없이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들이밀며 뻔뻔하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역겨웠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혁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오빠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저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어머니가 진짜로 저희 행복을 바라신다면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계약서를 집어들어 찢어버렸습니다. 됐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나가라. 이게 무슨 신뢰예요?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정중하다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20억짜리 집 명의를 달라는 게 정중한 건가? 당신들 정말 정상인가? 그러자 두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좋아요. 그럼 결혼 안 해요.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방해했다고. 그래, 우리도 이런 집안이랑 사돈 맺고 싶지 않아. 가자, 서연아.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즉시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큰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막내가 학교에 휴직을 신청했다는데 사실이에요? 뭐라고? 학교에 제 친구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갑자기 막내가 휴직한다면서 업무 인수인계 받을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대요. 막내 무슨 일 있어요? 걔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한테 연락했나 보더라고요. 막내가 휴직까지 신청할 줄은 몰랐습니다. 상처가 깊긴 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서연 쪽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웨딩홀 담당자였어요. 박정숙 회장님이시죠? 10월 5일 예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잔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알아보니 서연이가 제 이름으로 S호텔 웨딩홀을 예약해놓고는 계약금만 낸 상태였습니다. 잔금 3천만 원을 한 달 전까지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입에서 직접 파혼하겠다는 말을 듣지 않았으니 우선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죠. 어머니, 저 지금 회사 앞이에요. 서연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정리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두 사람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예비 며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비 안사돈도 함께 있더군요. 예비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준혁이는 초췌한 얼굴이었죠. 어머님,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어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 너는 우리 준혁이를 정말 사랑하니? 그럼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럼 아무 조건 없이 결혼할 수 있어? 동작구 집도 인테리어도 예단도 다 포기하고. 순간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예비 안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을 맨손으로 시작하란 말입니까?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결혼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도 일으키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왜요? 사랑하면 맨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꼭 돈이 있어야 하는 결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없이 물 한 그릇만 떠놓고 결혼해도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결혼해요? 그래, 시대가 달라졌지.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안 변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는 게 사랑이야. 근데 너는 받을 생각만 하지 줄 생각은 없구나.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 물러. 어차피 두 사람 이어줄 생각은 없다. 준혁이가 마음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려준 거지. 더 할 말 없으면 일어나지. 난 바빠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준혁이가 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준혁아, 네가 선택해. 이 결혼을 강행할 거면 엄마 없이 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난 그렇게 너를 나약하게 키운 적 없다. 그리고 저는 웨딩홀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저 박정숙입니다. 10월 5일 예약 취소하겠습니다. 위약금은 제가 부담할게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앞둔 결혼을 취소한다고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온전히 두 사람의 힘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 더 이상 제 도움은 필요 없으니 취소하는 거죠. 말도 없이 제 이름으로 예약도 해놨더만요. 준혁이는 저와 예비 며느리, 아니 그 여자 사이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우리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난 솔직히 지금까지도 자신이 없어.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그런데 아무래도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도 그렇고 너와의 미래가 그려지질 않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감싸줄 수는 없는가 보다. 이제 그만하자.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이를 쳐다봤고 예비 안사돈이었던 최영희 씨는 딸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준혁이와 저만 텅 빈 로비에 남았을 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해결했겠지. 너도 어른이고 생각할 줄 아는 나이니까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안타깝긴 하지만 어차피 끝내야 될 사이였으면 이게 맞아. 더는 네가 상처받는 꼴 보기 싫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생각보다 질기더군요. 그 여자는 저에겐 뭐라 하지 못할 것 같으니 마음 약한 아들에게 자꾸 연락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안 되겠는지 저한테까지 연락해 다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다시피 하더군요.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저 오빠랑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한순간에 식어요? 제발 오빠 좀 설득해주세요. 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그때 이야기 끝난 걸로 아는데. 어쩜 이렇게 잔인하세요? 오빠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다 포기한다잖아요. 동작구 진명에
이런 거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네? 통화를 하며 이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싶었는데 전화기 너머 들리는 말소리 때문에 본심을 알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더군요. 서연아, 좀 더 처절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야 그 여자가 마음을 돌리지. 최영희 씨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연기고 가짜라는 것이었죠.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연기하는 것 보면 너도 어지간하구나. 제가 이대로 끝낼 것 같으세요? 오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준혁이는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난 것 같던데. 난 더 이상 널 상대하면서 시간 쓸 마음이 없구나.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그땐 경찰서에서 마주하게 될 테니 그리 알아. 저는 그 여자와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한숨을 내쉬어야 했죠. 무엇이 잘못되어 이런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일까? 아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것일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결혼이 파탄난 지 한 달 후, 원래 결혼식이 있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준혁이는 그날 아침 일찍 저희 집으로 왔어요. 예전과 달리 한결 가벼워 보이는 얼굴이었죠.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알지. 네가 결혼했어야 할 날이잖니. 네,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해요.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지 않으셨다면 전 지금쯤 지옥행 열차를 탔겠죠. 평생 돈 벌어다 바치는 기계가 됐을 거예요. 그날 오후 뜻밖에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먼저 연락해서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삼남 일녀가 모두 모인 자리였죠. 막내야, 많이 힘들었지? 근데 솔직히 다행이다. 그런 여자랑 결혼했으면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났을 거야. 그때 험하게 말했던 건 미안하다. 엄마한테도 죄송하고요. 둘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처음엔 엄마가 너무하신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야. 그 여자 SNS 글 보고 소름 돋았어. 딸이 준혁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좀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해. 너무 순진한 것도 문제야.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에 준혁이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들, 누나, 그동안 막내라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해. 갑자기 왜 이래?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원래 이럴 때 뭉치는 거야.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구나. 동작구 집은 다시 처분하마. 혹여나 나중에 준혁이가 결혼을 하더라도 부정탄 그 집에서 시작하게 하고 싶지는 않구나. 자식들은 제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애정이 넘쳤죠. 준혁이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준혁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휴직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정말 좋은 사람 찾아서 결혼할게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으로요. 그래, 천천히 해도 된다. 인연은 때가 되면 오는 법이니까.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파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준혁이도 학교에 복직해 다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봉사활동까지 다니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가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저 봉사활동 다니는 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최수진 씨예요. 몇 달 전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수진 씨는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미소가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마음이 보였죠. 어머니,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하려고요. 수진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렴. 진짜 인연은 서두르지 않아도 이어지는 법이니까. 그날 저녁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준혁이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단다. 어쩌면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말도 없이 언제 또 만났대. 지난번처럼 이상한 여자만 아니면 된다, 준혁아. 에이, 형도 참. 장난이야, 장난. 아무튼 축하한다. 잘 만나봐. 식구들 모두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모두가 준혁이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전 20억짜리 동작구 아파트를 두고 강남을 고집하던 그 욕심 많은 여자. 만약 그녀와 준혁이가 결혼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끝없는 요구와 불평 속에서 온 가족이 불행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진심이 통하고 귀히 여길 줄 안다면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고 믿어요.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온 저희 철칙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난이 있으면 행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젊어서. 젊으면 시어머니를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철이 없어서. 철이 없었다고? 그럼 지금은 철이 들었다는 거니? 네, 어머님,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요. 언제 알게 됐는데? 어제? 오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4세 김순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님, 지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 민정 씨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김 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제대로 받지 않던 며느리가 말이죠.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댁이 순번이 너무 늦어서요. 당분간 지호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년간 불편하다며 모든 연락을 차단했던 그 며느리가 이제 와서 당분간만이라며 손주 돌봄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급하게 끊으려 했던 모습. 문자 메시지에는 한 글자로만 답장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선언했던 그날의 기억까지 말이죠. 어머님, 정말 급해서 그래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조급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김 씨는 여전히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며느리가 했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저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태수 오빠를 통해서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이후로 정말 한 번도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김 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으니 며느리가 답답했는지 가족을 운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김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3년 동안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민정아, 너는 3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태수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했잖아. 김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서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가족이라고? 며느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그때는 뭐? 그때는 젊어서 그랬고 지금은 늙어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달라졌다는 거니? 김 씨는 지난 3년간 참아왔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정아, 나는 3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너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네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며느리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지금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급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나는 3년 전에 이미 가족이 아니라고 들었거든.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태수 오빠한테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3년 전에 네가 정해준 규칙대로 말이야. 하지만 지호 봐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난 그럴 생각이 없거든. 태수 통해서 이야기할 테니 그리 알아.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며느리가 돌아서려는 순간 김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3년 동안 내가 너한테 연락 안 해서 편했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불편하겠지만 나도 3년 동안 참 불편했어. 손주 얼굴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안부 궁금해도 못 묻고 말이야. 김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한테 도움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가족이라고? 세상에 그런 가족이 어디 있니?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 씨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이 3년 동안 김 씨와 며느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김 씨는 정말로 손주 돌봄을 거절할 것일까요? 여보, 누가 왔다 갔어? 남편 철수 씨가 안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민정이가 왔다 갔어. 민정이가 웬일로? 그동안 얼굴도 안 비쳤는데. 지호 봐달라고 하더라고. 뭐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애가? 김 씨는 남편에게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태수한테 말하라고 했지. 잘했어. 당신이 뭐 만만한 사람인 줄 아나.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불편해했던 연락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그 차가운 선언까지 말이죠. 김 씨는 창가에 앉아 3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들 태수가 42세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죠.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미루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김 씨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만큼 기뻤습니다. 첫 만남에서 며느리 될 사람 민정 씨를 봤을 때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내가 특별하게 키운 건 아니지만 너도 내 딸이다 생각하고 잘 대해준다고 약속하마. 저도 어머님을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잘 모실게요. 그때 며느리가 했던 말을 김 씨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이 붉어지기까지 했었죠. 김 씨에게는 이미 큰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막내 아들의 결혼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자식이 가정을 꾸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김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태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생각했었죠. 김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뭔가 급하게 끊으려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아? 아, 어머님,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다시 전화를 해야만 겨우 통화가 됐죠. 김 씨는 혹시 자신이 너무 자주 연락하나 싶어서 연락 횟수를 줄여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만 안부를 물어봤죠. 그런데도 며느리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금세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좀 차가운 것 같지 않아? 철수 씨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원래 성격이 좀 조용한가 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김 씨는 며느리를 감싸려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민정아, 혹시 내가 전화하는 거 부담스럽니? 그럼 언제가 좋은지 말해줘.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김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표정이나 목소리 톤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졌거든요. 김 씨는 그때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그것도 짧게 끝낼 수 있는 용건만 말이죠. 태수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민정이도 건강검진 받았니? 지난번에 받는다고 했던 것 같아서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네, 받았어요. 결과는 어땠어? 괜찮다고 나왔어요. 어머님, 근데 저 지금 친구랑 있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화는 항상 며느리 쪽에서 먼저 끝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큰 며느리와는 그런대로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취향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지 말이죠. 태수야, 민정이가 어떤 음식 좋아하니? 글쎄요. 엄마, 딱히 가리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반찬 같은 거 해다 줘도 될까? 엄마가 하시는 거면 좋아할 거예요. 김 씨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아들 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서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아들이 대신 인사를 전할 뿐이었죠. 김 씨는 혹시 며느리가 직접 인사하기 부담스러워하나 싶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자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거든요. 큰 며느리는 가끔씩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 때는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는 참 자상해. 가끔 안부도 묻고 말이야. 그러게,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좀 다르네.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김 씨는 여전히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김 씨에게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생각하니 김 씨의 가슴이 다시 한번 답답해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김 씨가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였죠. 김 씨는 며느리가 전화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문자로 소통을 시도해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화보다 문자를 선호한다고 들었거든요. 김 씨가 보낸 첫 번째 문자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답장은 한 글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김 씨는 좀 더 정성스럽게 문자를 써봤습니다. 김치를 새로 담갔으니 가져가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이번에도 답장은 똑같았습니다. 김 씨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문자로도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정아, 김장김치 맛있게 잘 익었는데 가져갈래? 어머님, 저희는 김치 안 먹어서요. 안 먹어. 태수는 어릴 때부터 김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태수 오빠도 요즘은 잘 안 먹어요. 짜서 그런가 봐요.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김치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갑자기 안 먹는다니요. 그럼 다른 반찬은 어때? 멸치볶음이나 콩자반 같은 거? 어머님, 저희는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요즘은 간편식을 주로 먹거든요. 간편식? 그런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요. 어머님, 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끊을게요. 또다시 며느리 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민정이한테 김치 가져가라고 했더니 안 먹는데. 안 먹어? 태수가? 그러게 말이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김치를 좋아했는데. 김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식성이 갑자기 바뀔 리가 없잖아요. 며칠 후 김 씨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태수야, 너 요즘 김치 안 먹니? 김치요? 먹죠. 왜요? 민정이가 안 먹는다고 하던데. 아, 민정이가 그랬나요? 저는 먹는데. 아들의 대답을 듣고 김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럼 내가 반찬 해다 주면 먹을 거지? 당연히 먹죠. 엄마가 해주시는 거 안 먹을 리가 있나요? 그럼 이번에 콩자반해서 갖다 줄게. 네, 고맙습니다. 김 씨는 정성스럽게 콩자반을 만들어서 아들 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반찬 안 해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맛없었니? 아니요, 맛있었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고? 뭔가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자꾸 받기만 하면 미안하다고 하고요.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반찬 나눠 먹는 게 뭐가 부담스럽다는 건지 말이에요. 그럼 민정이가 바쁠 때 내가 가서 청소라도 도와줄까? 아니요, 엄마,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왜? 며느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민정이가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해요. 김 씨는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모든 도움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명절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정아, 이번 추석에는 뭘 준비해 올까? 어머님, 저는 추석에 친정에 가야 해서요. 친정에? 그럼 언제 와? 추석 당일에는 친정에 있고 다음 날 잠깐 인사드리러 갈게요. 김 씨는 놀랐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시댁보다 친정을 우선시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명절에는 시댁에 먼저 오는 게.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양가 집을 번갈아 가면서 다니는 거죠. 작년에는 시댁에 갔으니까 올해는 친정 차례예요.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하니? 제사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태수 오빠가 알아서 하는 거죠. 며느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김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결혼했으면 시댁의 전통도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가족이 됐으니까 시댁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는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은 별로예요. 요즘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대잖아요. 구시대적이라는 말에 김 씨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구시대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가 시댁 일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저도 제 일이 있고 제 생활이 있거든요.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왜 했어? 혼자 살지. 어머님, 결혼은 태수 오빠랑 한 거지 시댁 전체랑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김 씨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김 씨와 며느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김 씨와 며느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김 씨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김 씨가 전화를 걸면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번 그랬어요. 이상하네. 민정이가 전화를 안 받네. 또 바쁜가 보지.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안 받으면 어떻게 연락하라는 거야? 김 씨는 할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민정이가 전화를 안 받네. 혹시 아픈 건 아니지? 아니요, 엄마, 괜찮아요.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지? 아, 그게 민정이가 요즘 좀 바빠서요. 김 씨는 아들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전화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며칠 후 김 씨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읽었다는 표시만 떠 있을 뿐이었어요. 김 씨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큰 며느리가 가족 사진을 올릴 때 보인 거였어요. 며느리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쁘다고 했는데 친구들과는 만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김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는 받을 시간이 없으면서 친구들과는 만날 시간이 있다니요. 여보, 이것 좀 봐. 김 씨는 남편에게 며느리의 SNS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민정이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사진이야.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으면서 말이야.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그래도 시어머니 전화 한 통 받을 시간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후로 김 씨는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것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무시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최소한의 안부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씨는 특별한 날에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때 말이에요. 며느리 생일 때 김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민정아,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생일 축하 문자에도 답장을 안 한다니요. 태수야, 민정이한테 생일 축하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 아, 그래요? 제가 문자 받는지 물어볼게요. 왜 너가 대신 전해? 본인이 직접 해야지. 민정이가 그런 거 좀 어려워해요. 뭐가 어려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들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가 가족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는데 며느리가 대화방을 나간 거였어요. 김 씨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대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또다시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이라는 게 확실했어요. 태수야, 민정이가 왜 카톡방을 나가니? 아, 그게 민정이가 단톡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가 싫다는 거야? 가족끼리 사진 공유하는 건데. 알림이 많이 와서 불편하다고 해요.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대화방이 그렇게 불편한 건가요? 그 후로 며느리는 가족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핑계가 있었어요. 남편 철수 씨의 생일 때였습니다. 엄마, 민정이는 그날 약속이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무슨 약속인데 시아버지 생일보다 중요해? 친구 결혼식이 있대요. 친구 결혼식. 그런 건 미리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급하게 잡힌 거라고 해요. 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김 씨의 생일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의 SNS에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프다고 해놓고 친구들과는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여보, 나는 이제 정말 모르겠어. 뭘? 민정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우리와 다르니까. 아무리 달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김 씨는 점점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엄마, 민정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언제? 이제 3개월 됐어요. 3개월이나 왜 이제 말해? 안정기에 들어서야 말하려고 했대요. 김 씨는 서운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한 지 3개월이나 됐는데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럼 내가 축하 전화라도 해야지. 엄마, 민정이가 아직 입덧이 심해서요. 전화는 나중에 하세요. 또다시 전화를 못하게 막는 거였습니다. 김 씨는 문자라도 보내려고 했습니다. 민정아, 임신 축하한다. 몸조리 잘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임신 축하 메시지에도 답장을 안 한다니요. 태수야, 임신 축하 문자 보냈는데 민정이가 답장을 안 하네. 아, 민정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제가 대신 전할게요. 또 너가 대신? 임신한 사람이 문자 하나 못 보낼 정도로 아픈 거야? 엄마, 입덧이 정말 심해요. 이해해 주세요.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김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정말 포기할 거야. 뭘? 민정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굽신거리고 싶지 않아. 그날부터 김 씨는 정말로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한 거였어요. 김 씨가 며느리에게 연락을 끊은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민정이가 엄마가 연락을 안 하시니까 좀 섭섭해요.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섭섭하다니요. 섭섭하다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하면서? 그게 아니라 민정이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엄마가 너무 자주 연락하시니까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묻는 게 자주라는 거였어요. 자주? 내가 언제 자주 연락했어? 생일이나 명절 때만 했는데. 민정이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야?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통해서만 연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를 통해서만? 민정이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그게 민정이도 편하고 어머님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불편해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해서요. 김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너는 며느리 편이구나.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중간에서. 중간에서 뭐? 네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중간이야? 엄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김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일반적? 누가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연락을 차단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편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거예요. 편한 거리? 그럼 나는 이제 남인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자. 민정이한테 직접 연락 안 할게. 엄마,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이해? 이해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한 거지. 그날부터 김 씨는 정말로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만 했어요.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축하한다고 전해라. 엄마가 직접 축하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야, 민정이가 불편해한다며? 네가 전하면 되지. 그래도 손주가 태어났는데? 태수야, 니들이 정한 규칙이야. 나는 지키는 거고. 김 씨는 손주가 태어났어도 며느리에게 직접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만 했어요. 손주 100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지호 100일이에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엄마, 민정이한테 한마디라도 하시는 게 어때요? 왜, 불편하다며? 그래도 100일인데. 태수야, 민정이가 원하는 거잖아. 나는 불편한 존재라며? 그럼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지. 연락하지 말래서 안 하는데 무슨 소리야, 자꾸? 김 씨는 철저하게 며느리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였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정말 며느리에게 한 번도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요. 손주 돌잔치 때도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는데 김 씨는 며느리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김 씨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날 김 씨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니? 말도 안 하던데?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거야. 거리를 둔다고? 왜? 며느리가 원해서.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에게 실망을 금치 못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 씨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혈압이 급작스럽게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남편이 119에 신고하고 급하게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어. 네? 어느 병원이에요? 성모병원이야. 빨리 와. 네, 지금 갑니다. 아들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응급실에서 김 씨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태수야,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쓰러지셨어요. 김 씨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도 와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김 씨와 눈이 마주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뒤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김 씨는 실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며느리는 한마디 안부 인사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에요.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입원하시면서 검사도 추가로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다행이네요.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고맙다, 태수야. 김 씨는 며느리를 흘끗 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병실로 옮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옆에만 서 있을 뿐 김 씨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김 씨는 속상했습니다.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안부 정도는 물어볼 법한데 말이에요. 며칠 후 김 씨가 퇴원할 때도 그랬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시죠. 그래, 태수야. 며느리는 끝까지 김 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정말 남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김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정말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왜 갑자기?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을 때도 한마디 안부 인사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아니야, 민정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정말 남처럼 지내자. 그 이후로 김 씨는 정말로 며느리를 남처럼 대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어요. 손주 지호가 두 돌을 맞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씨는 손주하고만 놀았을 뿐 며느리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손주 지호가 김 씨에게 장난감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지호가 혼자서 이런 걸 만들었네. 정말 잘했다. 김 씨는 손주에게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김 씨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완전히 남처럼 지냈어요. 아들 태수가 중간에서 어색해했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지호 돌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다고 해요. 나한테? 왜? 지호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해서요. 그런 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엄마, 그래도 할머니 의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수야, 민정이가 불편해한다며? 나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잖아. 김 씨는 철저했습니다. 손주 일이라도 며느리와 직접 상의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감기가 심해서 지호를 돌보기 힘들어해요. 그래? 그럼 너가 회사 휴가 내던지 해.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요. 그럼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하던지? 친정 어머니도 요즘 몸이 안 좋으시대요.
그럼 베이비시터를 구하던지 방법은 많잖아. 엄마, 그래도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돼. 민정이가 나를 불편해하는데 왜 도와줘? 서로 불편하지 않게 거리를 두자고 했잖아.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손주가 다쳤을 때도 그랬습니다. 엄마, 지호가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어요. 많이 다쳤니? 병원에 가서 꿰맸어요. 흉터가 남을 수도 있대요. 안 됐네. 잘 보살펴라. 엄마, 병문안 가실 거죠? 왜? 민정이가 불편해할 텐데. 그리고 무슨 병문안까지 가. 그래도 손주인데. 태수야, 지호 안부는 네가 전해줘. 나는 민정이 눈치 보면서 병문안 가고 싶지 않아. 김 씨는 손주가 다쳐도 직접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그러면서 김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손주를 직접 볼 기회도 줄어들었고 며느리 때문에 아들과도 거리감이 생겼어요. 김 씨의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도 김 씨는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손주가 말이야. 친구들은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요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놀아. 할머니 하면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김 씨는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손주와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좋겠네. 순자는 어때? 지호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뭐. 사진은 안 보여줘? 요즘 찍은 거. 별로 찍은 게 없어. 김 씨는 손주 사진도 많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친구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너희 며느리가 사진을 안 보내줘? 바빠서 그런가 보지. 김 씨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쁘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김 씨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무슨 소리야? 손주 할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정작 손주는 가까이 두지도 못하고. 민정이 때문에?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소외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지호는 우리 손주잖아. 손주는 맞지만 자주 볼 수 없잖아.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김 씨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자유롭게 손주를 볼 수도 없고 가족 모임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친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민정이 친정에 다녀올 거예요. 그래, 친정 어머니가 지호를 보고 싶어 하신대요. 그럼 데려가면 되잖아. 친정 어머니가 지호를 정말 예뻐하세요. 맨날 사진 달라고 하시고. 김 씨는 서운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에게는 손주 사진을 자주 보내주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안 보내주는 거였어요. 친정에서는 지호가 가면 온 가족이 난리예요. 다들 지호만 쳐다보고. 좋겠네. 친정 어머니가 지호를 위해서 장난감도 잔뜩 사놨대요. 김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친정에서는 그렇게 환영받는 손주인데 시댁에서는 왜 이렇게 소외돼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태수야, 나도 지호 장난감 사주고 싶은데. 사주세요. 지호가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민정이가 싫어하지 않을까? 왜요? 내가 뭘 해주면 부담스러워 하잖아. 그래도 할머니가 사주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봐봐. 좋아하게 생겼나? 이런 생각하는 것도 웃기네. 엄마, 아니다. 나중에 내가 사서 보내던지 하마. 가봐. 아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같은 손주인데 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는지 억울했거든요. 잠이 안 와? 응, 자꾸 생각이 나서. 뭐가? 지호가 친정에서는 그렇게 환영받는다는데 우리한테는 왜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어. 민정이가 친정을 더 편하게 생각하나 보지. 편하다고 해서 시댁을 이렇게 소외시켜도 되는 거야? 김 씨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손주를 향한 사랑은 똑같은데 기회조차 주지 않는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호가 3살이 됐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며느리와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이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서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정말로 왔습니다. 다만 김 씨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며느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김 씨의 집 문을 두드린 날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직접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왔어요. 김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초조하고 다급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호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아직 한참 남았어요. 빨라야 6개월 후에나 들어갈 수 있대요. 김 씨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대기가 길다는 건 다 아는 일이었거든요. 사설 어린이집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요. 그럼 어쩌려고?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려고요. 김 씨는 이미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분간만이라도 지호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김 씨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민정아, 3년 전에 너 뭐라고 했지? 어머님,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불편하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싫다고 하더니 이제는 가족이니까 도와달라고? 그때는 제가 너무 젊어서. 젊으면 시어머니를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철이 없어서. 김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철이 없었다고? 그럼 지금은 철이 들었다는 거니? 네, 어머님,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요.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제 알게 됐는데? 어제? 오늘? 어머님, 민정아, 솔직히 말해봐. 지호 맡길 데가 없어서 온 거 아니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에 자리가 있었으면 여기 왔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3년 전에 나를 구시대적이라고 했어. 시댁 전체와 결혼한 게 아니라고도 했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죄송하다고. 지금 죄송한 게 아니라 그때 생각이 잘못됐던 거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정아, 내가 물어볼게. 너는 언제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처음부터요. 거짓말 하지 마. 처음부터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3년 동안 연락을 차단했겠어? 그때는 정말 철이 없어서. 또 철 얘기야? 민정아, 너 나이가 몇 살이야? 45살이에요. 45살이면 철이 안 들었다고 할 나이야? 그럼 언제 들어? 50살? 60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을 때도 한마디 안부 인사가 없었어. 그때는 뭐? 또 철이 없어서? 어머님께서 불편해하실까봐. 불편해하실까봐? 누가 불편해한다고 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아, 솔직히 말해. 너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지? 아니에요. 그러면 왜 3년 동안 그렇게 행동했어?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김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내가 만만해 보여? 지호 봐달라고 하면 내가 무조건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급해서. 급하면 뭐든 해도 되는 거야? 3년 동안 무시하고 살다가 급하면 갑자기 가족이라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우는 것도 연기 아니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민정아, 너는 진심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써.
김 씨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네 진심이 얼마나 진짜인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그럼 지호를. 지호, 안 돼. 꿈도 꾸지 마.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제발. 민정아, 너는 3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했잖아. 그때는 나도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할 것 같거든. 어머님, 그때와는 달라요. 뭐가 달라? 급할 때만 생각나는 가족이면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야. 며느리는 계속 울며 사정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민정아, 기회는 3년 전에 줬어. 그때 너는 그 기회를 차버렸잖아. 어머님, 이제 와서 기회 달라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는 3년 전에 선택했어.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살겠다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있는 거야. 어머님, 지호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맡길 데도 없고 어떻게 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3년 전에 너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김 씨는 며느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는 너처럼 변덕스럽지 않아. 한 번 정한 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3년 전에 너는 나를 불편한 존재라고 했으니까 나도 너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며느리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참 웃기는 일이네. 이제 와서 무슨 철이 들었다고 난리야. 가짱캐 손주 들먹이면서 눈물 보이면 내가 봐줄지 알았나 보지? 며느리가 돌아간 후 김 씨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제대로 대화를 나눴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여보, 민정이가 뭐라고 하던? 남편이 안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지호 봐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잘했어.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와서 도움 달라고? 말이 되나? 김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몇 시간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정이한테서 들었어요. 뭘? 지호 돌봄 부탁한 거요. 엄마가 거절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래, 거절했어. 엄마, 왜 그러세요? 왜, 태수야, 너도 알잖아. 민정이가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지금은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급하면 뭐든 해결해줘야 하는 거야? 엄마, 지호는 엄마 손주잖아요.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는 맞지. 하지만 민정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야, 민정이는 3년 전에 선택했어.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살겠다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거야. 엄마,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할 수 있지. 하지만 변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 민정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언제부터? 최근에요. 지호를 키우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해요. 김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대기 명단을 받고 나서? 엄마, 태수야, 솔직히 말해봐. 만약에 어린이집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민정이가 나한테 왔겠어? 민정이 말로는 자기가 철이 들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날 가족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난 3년간 해온 행동들을 보면서 난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든? 나 불편할까봐 말을 못했단다. 내 걱정해주는 사람한테 불편함을 느끼겠어? 내가 일일이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해. 아무튼 말이다. 나는 지호 못 봐줘. 입이 있으면 너도 말을 해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는 게 답이네. 엄마, 그래도 지호는 무슨 죄가 있어요? 지호한테 죄는 없지. 하지만 그건 너희 부모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 정말 도와줄 수 없으세요?
안 돼. 나는 민정이가 불편해하는 존재니까.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고집? 태수야, 내가 언제 고집 부렸어?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네 와이프가 지난 3년 동안 그딴 행동할 때 넌 뭐 했어? 지금이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얽매인 게 아니야. 이건 원칙의 문제야. 무슨 원칙이요? 상호 존중이야. 민정이는 3년 동안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그럼 나도 민정이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거지. 엄마, 지금은 정말 급해요. 민정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하든지. 다 알아봤는데 여의치 않대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들의 목소리가 답답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태수야,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가족이니까요. 가족? 민정이가 언제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수야, 너는 계속 민정이 편만 들었어. 3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민정이가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말리지 않았어? 그때는 뭐? 민정이가 불편해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는 민정이가 편해한다는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야, 나는 이제 지쳤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참는 것도. 엄마, 민정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서로 불편하지 않게 거리를 두고.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그럴 거야. 그게 맞는 것 같다. 아이를 맡기는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 요즘 시터들도 잘 구해진다는데 너희 자식이잖니? 그럼 끊는다. 그날 밤 김 씨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 심하긴 당연한 거지. 3년 동안 무시하고 살더니 갑자기 도움 달라고? 말이 되나? 그래도 지호 생각하면 지호는 우리 손주지만 민정이가 그렇게 나오는 이상 어쩔 수 없어. 나도 지호는 보고 싶어. 하지만 민정이 눈치 보면서 손주 보고 싶지는 않아. 당연해. 당신이 뭐 잘못한 게 있어? 김 씨는 남편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를 통해서였어요. 시어머님, 동서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지호 때문에 직장 복귀를 못하고 있대요. 어린이집도 안 되고 시터도 구하기 어렵고. 그렇구나. 그런데 어머님한테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큰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안 도와줄 거야. 왜요? 민정이가 나를 불편해하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게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큰 며느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며느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결국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 지호를 맡길 곳이 없어서요. 안 됐네. 엄마,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잖아. 엄마는 정말 냉정하세요. 냉정한 게 아니라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살면서 이러기도 저러기도 하는 거야.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 잘 풀리기도 하겠지. 그러려니 하면서 살려무나. 김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냉정? 태수야, 냉정한 건 민정이야. 3년 동안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살았잖아. 엄마, 태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사람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해. 민정이는 3년 전에 시댁과 거리를 두겠다고 선택했어.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김 씨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민정이 편만 들었으니까 이제 끝까지 민정이를 책임져. 나는 이제 너희 일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로 김 씨는 정말로 아들 가족 일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대로 완전히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김 씨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일방적으로 양보할 필요도 없어졌거든요. 가끔 손주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김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김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라는 것을, 일방적인 희생이나 양보로 유지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김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